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 그리고 동시에 가장 조용한 나라. 거리엔 시위대가 없습니다. 광장엔 구호를 외치는 청년도 없죠. SNS를 뒤져봐도 정부를 향한 분노는 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게 너무 조용합니다. 하지만 이 고요함은 평화가 아닙니다. 오히려 무서운 신호죠. 중국의 젊은이들은 더 이상 싸우지 않습니다. 분노하지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건 혁명도 저항도 아닌 완전한 이탈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노력도 경쟁도 기대도 내려놓겠다. 중국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부릅니다. 탕핑, 누워버린다는 뜻이죠. 일하지 않겠다는 선언도 아닙니다. 체제를 뒤엎겠다는 외침도 아닙니다. 그저 미래에서 스스로를 지워버리는 선택입니다. 국가는 아무 말이 없고 젊은이들은 아무 기대가 없고 사회는 조용히 멈춰서고 있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분노하는 사회와 사람들이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사회 중 과연 어느 쪽이 더 위험할까요? 오늘은 소리 없이 한 나라의 미래를 잠식하고 있는 이 기묘한 현상, 움직이지 않음으로 저항하는 세대, 중국 탕핑족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중국 당국에서 공개한 청년 실업률 수치는 약 18% 정도입니다. 솔직히 이 숫자만 봐도 심각해 보이긴 하죠. 하지만 여기에 숨겨진 진실이 있습니다. 베이징대 경제학과 연구팀이 전혀 다른 각도에서 접근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일을 찾고 있지도 않고 사실상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손을 뗀 청년이 과연 몇 명일까? 그렇게 계산해 본 결과가 무려 48%였습니다. 거의 절반이죠. 어떻게 이런 차이가 생긴 걸까요? 중국의 공식 통계 기준에서는 최근 한 달 동안 구직 활동을 안 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실업자가 아니거든요. 그냥 쉬는 사람,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됩니다. 다시 말해 가장 절망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통계에서 지워지는 구조인 겁니다. 2023년 6월 청년 실업률이 22%까지 치솟자 중국 정부는 놀라운 결정을 내립니다. 청년 실업률 발표를 아예 중단해버린 거죠. 그러고는 6개월 뒤 통계 산출 방식을 바꿔서 다시 발표했는데 그때 나온 수치가 15%였습니다. 무려 7%나 급락한 셈이죠. 일자리가 늘어나서? 아닙니다. 사람들이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통계란 단순한 숫자 노름이 아니에요. 통치의 도구이자 언어거든요. 기준을 바꾸면 현실도 바뀐 것처럼 포장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청년들이 이미 자신들이 그 숫자 뒤에서 지워지고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안다는 점이죠. 바로 이 순간부터 탕핑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의 생존 방식으로 자리잡기 시작합니다. 중국 사회에는 996이라는 암묵적 룰이 존재합니다. 아침 9시에 출근해서 밤 9시에 퇴근하고 일주일에 6일을 일하는 겁니다. 주당 약 74시간 노동이죠. 오랫동안 이런 방식은 젊을 때 견뎌야 할 당연한 희생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부모 세대에게는 이 논리가 먹혔거든요. 왜냐면 그 고통이 실제로 더 나은 삶으로 보상받았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세대는 같은 고생을 하면서도 같은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2024년 중국 최대 배터리 제조사 린더스다이는 더욱 강화된 896 근무제를 도입했습니다. 아침 8시부터 밤 9시까지 이 패턴을 100일간 유지하라는 지침까지 내려왔죠. 그런데 더욱 중요한 사실은 이 규정이 외국인 직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중국 청년은 갈아 넣어도 되는 소모품이고 외국 인재는 보호해야 할 자산이라는 선이 명확하게 그어진 거죠. 그래서 나온 말이 007입니다. 하루 24시간, 주 7일, 언제나 대기 상태라는 뜻이에요. 농담처럼 들리지만 실제 현실을 반영한 자조적 표현이죠. 과로사가 너무 흔해지자 이제는 아예 보험 상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2024년 중국의 한 대형 보험사는 996 근무자 전용 과로사 보험을 출시했거든요. 연간 약 1000위안을 내면 과로로 사망했을 때 100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1억 원을 지급한다는 겁니다. 이 사회는 사람을 지켜주지 않아요. 사람이 쓰러졌을 땐 계산할 뿐이죠. 실제로 2022년 항저우의 한 IT 기업에서 20대 직원이 사흘 연속 야근 후 출근길에 쓰러져 숨졌습니다. 청년들은 이런 장면들을 매일 뉴스로, SNS로, 동료의 죽음으로 목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996을 노력이 아니라 지연된 파멸로 인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2024년 중국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로 쏟아져 나온 인원이 1180만 명입니다. 2034년에는 이 숫자가 1900만 명까지 증가할 전망이죠. 문제는 이들이 갈 곳이 없다는 겁니다. 중국 석유천연가스공사라는 국유 기업에서 행정직 한 자리를 뽑는데 베이징대와 칭화대, 해외 명문대 석박사가 230여 명 몰렸습니다. 재무직 두 자리에 420명, 법무직 두 자리에 590명이 지원했죠. 산둥대학교 기숙사 관리직 두 자리에 하얼빈 공대 석사가 합격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건 개인이 무능해서가 아니에요. 구조가 망가진 겁니다. 1999년 이후 대학 정원은 폭발적으로 늘었지만 고용시장은 전혀 변하지 않았거든요. 모두가 비슷한 교육을 받고 비슷한 스펙을 쌓았으니 차별화는 사라지고 탈락의 순번만 정해지는 거죠. 여기에 코로나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기업들은 신입 채용을 거의 중단하고 경력직 중심으로 재편했거든요. 가정이 있는 30대, 40대는 연봉을 깎이더라도 자리를 지키려 애쓰고 20대는 아예 들어갈 문이 사라진 겁니다. 블룸버그는 이 세대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부모는 번영을 누렸고 자식은 침체만 경험한 중국 역사상 가장 불운한 세대라고요. 2020년 2월 한 청년이 웨이보라는 중국판 트위터에 글을 올립니다. 탕핑은 정의다. 그는 2년 넘게 일을 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잘못한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질식시키는 건 노동이 아니라 끝없는 비교의 문화라고. 연예인들의 사생활과 자녀 자랑으로 가득한 뉴스는 우리를 게임 속 엑스트라처럼 만든다고 했죠.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우리를 조종하는 것 같다고요. 그래서 그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디오게네스를 떠올립니다. 욕망을 줄이고 경쟁을 거부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인간다운 삶 아니냐고 물었던 거죠. 이 글은 하루 만에 중국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청년들 사이에서 탕핑 시대가 열렸습니다. 일본의 사토리 세대가 욕망을 내려놓았다면 탕핑족은 착취를 거부하는 겁니다. 무관심이 아니라 적극적인 포기죠. 이들은 스스로를 부추에 비유합니다. 베어도 계속 자라나는 존재. 그래서 이런 말이 생겼어요. 누운 부추는 벨 수 없다. 탕핑은 운동이 아닙니다. 지도자도 없고 강령도 없어요. 이건 상태거든요. 미래를 바꾸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미래를 포기하겠다는 선택인 겁니다. 중국 정부는 이 현상을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문제는 탄압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이들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시위도 안 하며 요구사항도 내걸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나온 대책이 농촌으로 가라였습니다. 청년들의 반응은 완벽한 무시였죠. 이후 언론은 탕핑을 맹렬히 비난하기 시작했고 결국 탕핑이라는 단어 자체가 금지어가 됐습니다. 기업가들은 더 많이 경쟁하고 더 열심히 일하라고 외쳤어요. 그런데 사회주의 국가에서 이런 발언은 친자본적, 반노동적 발언으로 받아들여져 오히려 역풍을 맞았죠. 교수들은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문제는 청년이 아니라 시스템이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집단, 바로 청년들은 끝까지 침묵했습니다. 반박도 설명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누웠을 뿐이죠. 청년들이 소비를 멈추자 음식점, 카페, 소매업이 빠르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사지 않으면서 부동산 시장도 얼어붙었죠. 결혼을 거부하고 출산을 포기하자 관련 산업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2023년 조사에서 중국 여성의 약 11%는 평생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답했어요. 현재 중국의 16세에서 35세 청년 인구는 약 3억 7천만 명입니다. 이들이 경제에서 빠져나가면 내수 시장은 붕괴되고 성장은 정체되는 거죠. 중국 정부도 뒤늦게 996 위법 판결을 내리고 근로시간 단축을 시도했지만 핵심은 신뢰입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는 제도 하나로 회복되지 않거든요. 중국의 탕핑족은 세상을 바꾸겠다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요구하지도 않고 조건을 내걸지도 않으며 누군가에게 책임을 추궁하지도 않아요. 그저 이렇게 말할 뿐이죠. 우리는 더 이상 이 게임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보다 더 조용한 저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무서운 신호도 없어요. 왜냐하면 국가는 분노하는 청년과는 싸울 수 있지만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청년과는 협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청년이 분노하면 정책이 나오고 청년이 외치면 개혁이 시작되죠. 하지만 청년이 침묵하면 국가는 방향을 잃게 됩니다.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일시적인 유행도, 세대 특유의 나태함도 아닙니다. 이건 시스템이 더 이상 설득력을 갖지 못할 때 청년들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거든요. 앞으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얼마가 나오든 실업률이 몇 %로 발표되든 그 숫자 뒤에는
3억 7천만 명의 조용히 누워있는 청년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중국만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청년이 조용해지는 순간 그 사회는 이미 가장 중요한 경고를 지나쳤을지도 모르니까요. 이들이 선택한 건 혁명이 아니라 철수였습니다. 저항이 아니라 이탈이었죠. 체제를 무너뜨리겠다는 게 아니라 체제에서 빠져나가겠다는 선언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조용한 이탈이 체제를 가장 깊이 흔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는 사람들이 움직일 때 돌아가거든요. 소비하고, 투자하고, 일하고, 꿈꾸고, 다음 세대를 만들 때 말이죠. 그런데 수억 명이 그냥 멈춰버렸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성장률이 몇 퍼센트 떨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의 엔진 자체가 꺼지고 있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이 현상이 중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국의 N4 세대, 일본의 사토리 세대, 미국의 조용한 퇴사, 유럽의 니트족까지 형태는 다르지만 본질은 같거든요. 청년들이 기존 시스템에 대한 믿음을 잃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더 이상 열심히 하면 잘 될 거야 라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부모 세대만큼 열심히, 아니, 어쩌면 더 열심히 했는데도 부모 세대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했으니까요.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일자리는 불안정하며 미래는 불확실하고 출산율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금만 더 참아라는 말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리겠어요. 중국 정부는 탕핑을 개인의 나태함이나 도덕적 타락으로 몰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은 이미 알고 있었죠.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는 걸요. 1200만 명의 대졸자가 쏟아지는데 양질의 일자리는 그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고 부동산 가격은 평생 모아도 살 수 없을 만큼 높으며 근로시간은 점점 길어지는데 실질 임금은 정체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워버리는 건 나태함이 아니라 합리적 선택일 수 있어요. 어차피 아무리 뛰어도 결승선이 계속 멀어진다면 차라리 뛰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으니까요. 흥미로운 건 탕핑족이 완전히 무기력한 상태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많은 이들이 최소한의 생활비만 벌면서 자기 시간을 확보하고 취미를 즐기고 인간관계를 가꾸며 살아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들은 성공의 기준을 바꾼 겁니다. 더 많이 버는 것, 더 높이 올라가는 것 대신에 덜 스트레스 받고 더 여유롭게 사는 것을 선택한 거죠. 문제는 이런 개인적 선택이 사회 전체로 확산되면 경제 시스템 자체가 작동을 멈춘다는 겁니다.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모든 경제 시스템은 사람들이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소비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필요한 만큼만 벌고 필요한 만큼만 쓰겠다고 선언해버리면 그 시스템은 동력을 잃게 됩니다.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좋은 예시죠. 중국 경제에서 부동산은 엄청난 비중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청년들이 집을 사지 않으면서 시장이 급격히 식었어요. 정부는 각종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 혜택을 주면서 집을 사라고 유도했지만 청년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계산을 끝냈거든요. 평생 빚을 지고 살면서까지 집을 사는 게 과연 행복한 삶인가? 그 빚을 갚기 위해 996으로 일하다가 과로사하는 게 과연 의미 있는 인생인가? 이런 질문 앞에서 그들은 아니다라고 답한 겁니다. 결혼과 출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출산율은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어요. 정부는 새 자녀 정책까지 허용했지만 소용없었죠. 청년들은 결혼도 출산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도 버겁고 불안한데 어떻게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겠어요. 이건 이기심이 아니라 현실적 판단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비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교육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며 그렇게 키워도 자녀가 안정적인 미래를 가질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출산은 너무나 큰 모험처럼 느껴지는 거죠. 중국 정부의 딜레마는 여기에 있습니다. 청년들을 강제로 일하게 할 수도 없고 갑제로 결혼시킬 수도 없으며 강제로 소비하게 할 수도 없어요. 이건 독재 체제에서도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사람의 마음과 선택까지 통제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탕핑은 가장 효과적인 저항이 됩니다. 법을 어기지 않고 체제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있거든요.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게 단순히 경제적 이슈가 아니라 신뢰의 붕괴라는 점입니다. 청년들은 정부를 믿지 않고 기업을 믿지 않으며 미래를 믿지 않습니다. 노력하면 보상받는다는 사회적 약속이 깨졌거든요. 그들의 부모 세대는
개혁 개방 시대를 거치면서 실제로 삶이 나아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대는 아무리 노력해도 제자리 걸음이거나 오히려 후퇴하는 느낌을 받아요. 학력은 높아졌지만 일자리의 질은 떨어지고, 근무 시간은 늘어났지만 삶의 질은 낮아졌으며, 생산성은 올라갔지만 분배는 정체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금만 더라는 말은 사기처럼 들릴 수밖에 없죠. 탕핑이 확산되면서 중국 사회 내부에서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기성세대는 젊은이들을 나약하고 게으르다고 비난하고,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를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다고 비판합니다. 기업은 직원들이 열정이 없다고 불평하고, 직원들은 기업이 착취만 한다고 맞받아치죠. 정부는 청년들에게 애국심을 호소하지만 청년들은 애국이 밥 먹여주냐고 반문합니다. 이 모든 대화가 서로 엇갈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대 간의 경험하는 현실 자체가 다르니까요. 중국만의 특수한 상황도 있습니다. 중국은 한자녀 정책을 오랫동안 유지했었죠. 그 결과 지금의 청년들은 대부분 외동입니다. 부모와 조부모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면서 자랐어요. 그만큼 압박도 컸고 투자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회에 나와 보니 그 모든 투자가 보장을 의미하지 않더라는 거죠. 오히려 부담만 가중됐습니다. 부모 세대를 부양해야 하고 자신의 미래도 준비해야 하며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도 충족시켜야 하는데 그걸 감당할 여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차라리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았다면 실망도 없었을 텐데 라고 말합니다. 탕핑 현상을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각도 흥미롭습니다. 서구 언론들은 이를 중국 체제의 한계를 보여주는 증거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회주의 시장 경제라는 모순된 시스템이 결국 청년들을 벼랑 끝으로 몰았다는 식이죠. 하지만 동시에 자국의 비슷한 현상, 예를 들어 미국의 조용한 퇴사나 유럽의 청년 실업 문제와도 연결지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는 시스템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공통된 교훈을 얻은 거죠. 경제학자들은 탕핑이 중국 경제에 미칠 장기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면 단기적으로는 실업률이 낮아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생산 가능 인구 감소, 소비 위축, 혁신 동력 상실로 이어지거든요. 특히 중국처럼 인구가 이미 감소 추세로 접어든 나라에서는 청년층의 경제 참여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핵심 세대가 스스로 빠져나고 있으니 이건 시한폭탄과 같은 거예요. 중국 정부도 손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근로시간 규제를 강화하고 플랫폼 기업들의 착취를 단속하며 청년 일자리 창출 정책을 내놓고 있죠. 하지만 이런 정책들이 실제로 청년들의 삶을 개선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구조는 그대로인데 표면적인 정체만 바뀌고 있으니까요. 청년들이 원하는 건 단순히 일자리가 아니에요. 존엄하게 일하고 공정하게 보상받으며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을 만드는 건 단기간에 가능한 일이 아니거든요. 탕핑족 중 일부는 아예 도시를 떠나 농촌이나 작은 마을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적은 돈으로도 살 수 있고 경쟁 압박이 덜하며 자기 페이스대로 살 수 있으니까요. 이들은 SNS에 자신들의 슬로우 라이프를 공유하면서 또 다른 청년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어요. 대도시에서 소모품처럼 살기보다 시골에서 사람답게 사는 게 낫다는 메시지죠. 이런 움직임은 중국의 도시화 정책과도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정부는 도시를 키우고 싶은데 청년들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흥미로운 현상은 탕핑과 내부 경쟁의 공존입니다. 한편에서는 청년들이 경쟁을 거부하고 누워버리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살아남기 위해 더욱 치열하게 경쟁하는 청년들도 있거든요. 이 양극화가 세대 내부의 분열을 만들고 있습니다. 탕핑을 선택한 이들은 여전히 경쟁하는 이들을 시스템의 노예라고 보고 경쟁을 계속하는 이들은 탕핑족을 패배자로 치부하죠. 이런 내부 갈등은 세대 연대를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청년층의 집단적 목소리를 분산시킵니다. 중국의 탕핑은 결코 중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장면은 이미 우리에게도 익숙하죠. 한국의 M4 세대, 끝없는 흑수저 논쟁, 무너진 공정에 대한 신뢰, 이 모든 것의 끝에는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 노력은 정말 의미가 있나요? 청년이 미래를 포기하는 사회는 결코 지속될 수 없습니다.
이 위기는 GDP나 성장률 같은 숫자로는 보이지 않죠. 하지만 정부 발표로 포장할 수도 없고 통계로 숨길 수도 없습니다. 실제로 거리를 걸어보면, 실제 청년들을 만나보면 그 숫자엔 담기지 않는 공허함과 무력감, 그리고 기대하지 않게 된 눈빛이 분명히 느껴지니까요. 청년이 희망을 잃은 사회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중국은 지금 그 답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억 명의 청년이 조용히 누워있는 나라. 그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경제는 멈추고 사회는 활력을 잃으며 미래는 점점 흐려집니다. 가장 무서운 건 이겁니다. 이들이 언젠가 다시 일어설 거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 한번 깨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고 한번 내려놓은 희망은 다시 붙잡기 어렵기 때문이죠. 결국 탕핑은 단순한 사회 현상이 아닙니다. 청년들의 나태함도 아니죠. 이건 이 시대가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시스템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사람이 시스템을 위해 소모되기 시작했을 때 반드시 나타나는 증상. 청년들은 이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게임을 계속해야 하죠? 규칙은 불공정하고 보상은 불확실한데 대가는 왜 우리 몫인가요? 그리고 답을 듣지 못한 채 그들은 싸우는 대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게임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명확한 경고는 아마 없을 겁니다. 문제는 이제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침묵을 언제까지 모른 척할 것인가?